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 시간에 우리가 그 기업가치 평가의 각각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방법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 특히 이제 저번 주에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것들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한으로 생각했던 PBR도 한계가 무척 많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었던 게, 현대자동차처럼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의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그 설비가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미국이나 유럽에 출시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그 설비들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PBR이 뭐 0.5배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왜곡된 되어서 낮은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예, 오늘은 가장 복잡한 방법인 그 잉여현금에 의한 그 현금 흐름 할인 모형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각각의 방법들이 많고 이 각각 안에도 또 한계점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에 있어서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느 걸 근거로 해서 평가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다분히 경험적인 요인들이다. 당연히 동일한 기업을 놓고도 각각의 접근법, 각각의 계산 방법을 쓰면 각각의 다른 수치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어느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라는 것들은 다분히 어떤 산업의 속성, 경험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다양한 그 내재가치 평가 모형이 있지만 하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나의 공식에 의한 방법은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현금 흐름 할인 모형에 의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현금을 창출을 하면 기업이 그 창출하는 현금이 액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액수는 전체를 다 그 보통주인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주식의 그 가치라는 게 그 기본적으로 자녀재산에 대한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즉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현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주주보다 보통 앞서는 경우가 우선 주주죠. 우선 주주 같은 경우는 그 경영권인 그 주주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을 더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누적적 참가적 배당을 받는다거나 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향들을 반영해서 우선주주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우선주 배당금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잉여현금이 보통주들에게 배분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금액을 다 배분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성장을 위해서 기업이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현금들을 쓰기 위해서는 배당을 전액하지 않고 일부분만 배당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으로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잉여현금 전체를 배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후 투자를 위해서 잉여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서 투자 방안을 찾아 나가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배당금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차에 현금 들어온 것 중에서
채권자의 경우는 이표의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면 부실화 내지는 부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2년 차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3년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금에 해당되는 원금 100과 이자 10을 지급한다든가와 같은 그런 현금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그거 원리금 갚은 거 외에 나머지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을 하고 또 원리금을 갚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즉, 채권자가 가져가야 될 금원은 부채, 즉 이자부 차입금의 원리금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의 가치는 받아야 될 이런 현금들, 원리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액수가 되겠죠. 당연히 이런 차입금의 위험과 자녀재산, 즉 채권자가 다 집어가고 남는 돈이 있을 때만 가져갈 수 있는 보통주의 그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채권자의 같은 경우는 타인 자본 비용, 즉 이자율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할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주주의 경우는 자기가 투자를 한 액수가 있고 그 돈에 대해서 원본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매년 배당금에 있어서 보통주주보다는 높은 배당률을 통해서 배당을 받고 대신 주주투표를 하지 않는다. 즉 경영 참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우선주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우선주의 유형에 대해서는 법인의 그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 정관에 의해서 우선주주의 유형들이 정해지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주주의 경우는 뭐 보통주주보다 배당률이 높다거나 아니면 자녀 재산에 대해서 누적적, 뭐 참가적 이라는 그런 그 조건을 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그 채권자처럼 이자를 받다가 이익이 추가로 발생하면 그 추가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그러한 슈퍼우선주 같은 형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내지는 이러한 우선주주 안에서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경영권 참여도 해요. 투표도 다 하고 배당률도 더 높은 경우, 내지는 평상시에는 2표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을 받고 배당을 결정하는 그 경영권 참가도 하는 그런 수포선주가 있었던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주주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관을 통해서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자와 우선주주 같이 배당해야 될 우선주 배당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자녀재산이 존재를 하고 그게 매년 남는 금원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잉여현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FCF라고 우리가 계속 해온 것들이죠.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거를 무한대로 갈 수 있다면 그 각각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면 바로 채권자의 가치, 우선주의 배당금의 현재 가치로 할인하게 되면 우선주주의 가치가 되겠고요. 자녀재산인 그 잉여현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게 되면 보통주주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가치는 정해진 이자만 지급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자본 비용에 해당되는 이자율로 할인을 하게 되고요. 우선주주에 있어서는 우선주의 그 정해진 배당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당률에 따라서 할인을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통주주의 경우는 자기자본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할인을 해서 할인율이 이 세 가지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각각을 현재 가치한 가치를 합산을 하게 되면 바로 채권자의 가치, 우선주주의 가치,
보통 주주의 가치를 기간에 따라서 적정 할인율로 할인하게 되면 바로 기업 가치가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주식수로 나눠주게 되면 기업 가치 나온 데서 채권자 가치 빼주고 우선주주 가치 빼주고 나머지 자녀자산에 대해서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보통 주주의 가치에 해당되는 주가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런 밸류에이션의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업 잉여현금이라는 것들은 채권자의 그 잉여현금, 우선주주의 잉여현금, 보통주의 잉여현금을 더한 것이고요. 채권자의 그 잉여현금은 당연히 원리금의 현재가치, 우선주주의 잉여현금은 배당금의 현재가치, 자녀재산인 그 보통주주의 그 잉여현금의 현재가치가 바로 합산한 것이 바로 기업잉여현금이라고, 기업잉여현금의 현재가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바로 영업이익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관리비를 빼준 것이 바로 영업을 통해서 창출한 이익인 영업이익이죠. 여기에다가 현금이 직접 유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해주게 되면 에비타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이 영업이익에서 세금은 빼지 않았지만 이자 비용, 바로 채권자에 지급할 이자 비용을 빼주면 EBT, 바로 세전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전이익에서 세금을 지급하고 나면, 법인세를 지급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런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실제 그 지급되지 않은 현금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해주면 OCF,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는 총 영업활동 현금이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래,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네.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손익계산서에는 기타 비용, 기타 수익이 있지 않나? 이런 일회성 비용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발생을 하는데 왜 잉여현금에 있어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지라는 의문들이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와 같은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한 의문이실 거고요. 그런데 왜 여기 반영을 안 하지? 라는 것들의 의문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잉여현금을 구하고자 하는 바는 미래에 발생되는 현금이죠. 자,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내후년, 3년차, 4년차, 5년차라는 미래에 발생되는 현금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회성 비용,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내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익이 얼마가 날 줄 알겠습니까? 예상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영원으로 반영되어 있다. 영원의 기타 수익, 영원의 기타 비용을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금원들은 주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설비투자 내역,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내역을 알면 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차입금을 썼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평균적인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자 비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전이익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한계세율, 이게 그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세율이 뭐 20%인데도 있고 30%인데도 있고, 세액공제에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세무회계 쪽에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 한계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을 반영하면 사실상 총 영업활동 현금이 해당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 한 해 동안의 영업을 통해서 남아있는 금원은 바로 당기순이익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에 해당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왜 이익에다 더해줘서 현금으로 남아있냐 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미
그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다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온 거를 그 이익으로 환산해서 비용화해서 반영해 준 게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을 한다. 그러면 압출, 사출, 성형기기를 먼저 사왔지 않습니까? 그때 자본금에서 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돈 들어온 거를 그대로만 해버리면 사실은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 그 할당된 그 유형자산에 대한 그 비용,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을 과대 계산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나 이런 걸 할 때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통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상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돈은 나가지 않은 돈, 이미 지불된 돈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다 반영된 거죠. 그래서 나가지 않은 현금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들어온 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 영업활동 현금, 즉 기말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안에는 이렇게 합산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생각해 보면 채권자에 지급해야 될 현금 흐름은 이자 비용을 주는데, 우리가 이자 비용은 대개 그 세전 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할 때 법인세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통해서 실질상 나가는 것들은 이자 비용이 나간 것만큼 법인세를 덜 내기 때문에 1-, 법인세율에 해당되는 금액만 현금이 나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에 대해서 원금 상환해야 되면 그 액수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의 법인세율을 감안해서, 즉 법인세 차감을 반영하면 이자 비용이 현금으로 나가는 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금 상환액을 합산하고, 또 원금 상환한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또 신규로 차입금을 발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신규 차입금 발행액을 빼주면 이게 바로 원리금, 자녀 원리금에 해당되고 채권자에 해당되는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 액수를 세후 타인 자본 비용, 세전이 아니라 세후입니다. 바로 1- 법인세율을 해서 이자율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할인을 해주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채권자가 가져가야 될 목, 바로 채권자의 가치가 나오게 되겠죠. 우선주의 경우는 배당 그 우선주의 납입 자본, 그 우선주 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일반적으로는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배당금이 매년 나가야 될 금액이 있을 거고, 그거를 우선주 비용, 즉 투입 대비 그 우선주 배당률을 하면 그 할인율이 계산이 되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원을 투입을 했는데 매년 5원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주 비용은 5%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주의 경우는 그 배당을 하는 거 있어서 세금에 대해서 차감해 주는 게 없죠. 그래서 1- 법인세를 곱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 비용으로 할인하면 바로 우선주주의 가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주의 가치는 바로 이 OCF에서, 여기서 그 기말 시점에 운전자본의 증가액에 따라서 운전자본으로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돈 말고도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들은 현재의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죠. 그래서 에비타를 쓴다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과대평가가 돼요, 현금이. 왜냐하면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즉 현재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 부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번 돈에서 원금 상환액 이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 부채 발행액은 들어와야 되고요. 네, 우선주 배당금도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빼보면 바로 보통 주주에게는 바로 자녀재산에 해당되는 금원이 남게 됩니다. 이거는 자신의
적정 할인율인 기회비용인 자기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자본적 지출 는 남지만 원금 상환액 합산해서 없어지죠. 신규 부채 발행액 합산해서 없어지죠. 우선주 배당금 합산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영업이익의 법인세율을 뺀 법인세 차감액을 감안한 액수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본적 지출을 빼주고 추가 운전자본액만큼이 현금으로 나가는 형태가 바로 기업의 총 합산해서 남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채권자분, 우선주주분, 보통주주분을 합한 기업의 잉여현금이 바로 여기 요 해당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보통주주분에다가 이자 비용의 1만에서 법인세율, 바로 그 원리금 상환액, 신규부채 발행액, 바로 채권자분을 더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을 더해줬기 때문에 바로 채권자분, 우선주주분, 보통주주분을 합산한 결과가 기업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FCF는 바로 FCFF, Free Cash Flow to the Firm 해서 기업에 들어가는 FCF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혼동해서 쓰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채권자분, 우선주주분을 뺀 FCFE, 바로 Free Cash Flow to the Equity, 즉 지분에 대한 보통주 지분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적용되는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분, 우선주주분, 보통주주분의 비중에 따라서 그 자본 비용이 달라지죠. 채권자분이 많으면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는 낮을 텐데 이게 높이 반영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금액 가중을 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하면 이 금액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의 모습을 이렇게 합산해 보면 채권자에 들어가는 캐시플로우, 우선주주가 가져가야 될 캐시플로우, 보통주주가 가져가야 될 매년의 캐시플로우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걸 합산한 것이 기업의 캐시플로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치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산식으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5개년치의 잉여현금 흐름, 바로 이 잉여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으로 할인한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속기업 가치가 꾸준히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항구적으로 할인을 한 액수를 5개년 후부터니까 5개년분을 미리 할인을 해가지고 합산한 금액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미 자산 들고 있는 것 중에서 영업자산이 아닌 비영업자산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자용 토지라든가 아니면 투자용 주식으로 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영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가치를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주면 기업 가치가 나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캐시플로우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었죠. T는 법인세율이고요. 자, 계속기업 가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년 차에, 그러니까 5개년은 이미 개별로 반영을 했어요. 6년 차에 그 프리캐시플로우가 앞으로 꾸준히 적정한 기대 성장률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금액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영구채에 해당되는 영구 성장 모형에 의한 계속기업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성장률은 항구적으로 성장한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뭐 10% 성장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게 그 기업 가치가 무한대로 나와버리는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영구 성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거의 1% 성장 내지는 2% 성장에 해당되는 평균적인 성장률로 수렴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성장률을 과도하게 반영하면 그건 오류가 발생을 한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생각하면 첫 해에 프리캐시플로우 나온 것들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서 할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로 첫 번 할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인을 하고, 세 번째는 첫 번 할인하고 두 번째 할인하고 3년차째 할인을 하고, 네 번째는 첫해,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는 첫해,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로 할인을 중복 할인을 해서 나온 금액을 합산한 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의 프리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가 되겠고요. 5년차 이후는 바로 영구성장에 의해서 나오는 그 컨티뉴잉 밸류, 계속 기업 가치를 합산해 주는 것으로 이 기업의 그 가치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거에 영구 성장을 했고, 이게 5개년 후부터죠. 그래서 5개년에 해당되는 것을 할인을 한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5개년치의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러한 그 식을 쓸 때는 프리캐시플로우를 개별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을 나가기 이전에 뭐 외부 기관에서 사업성 검토를 받는다던가 할 때 이런 기법들을 많이 써요. 그럴 때는 거의 보고서가 한 200여 페이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 해의 프리캐시플로우는 왜 이렇게 나왔고, 둘째 해 프리캐시플로우는 왜 이렇게 나왔고, 5개년치부터는 6개년치부터는 왜 이런 프리캐시플로우가 나왔고,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됐고, 여기에 적용한 그 성장률은 왜 이걸 적용을 했고, 해당 산업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어떻게 되고, 산업 내 경쟁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각각 계산한 세부 내역들을 다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한 계산을 따른다. 더군다나 이거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죠.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있으면 서로 싸게 살려고 할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내지는 제3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로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린다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기존에 우리가 했던 상대가치법, 뭐 내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프리캐시플로우를 추정을 하는 형태로 하게 되고, 바로 이 프리캐시플로우와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조정함으로써 내지는 성장률에 대한 가정을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가치평가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정교하게 추정하는 만큼 그만큼 가정을 많이 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의 의도가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바로 현금 흐름 할인 모형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가정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혀놓지 않았다면 그 값은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얼마나 이런 상대가치법, 순자산가치법, PBR, PSR, EV, 에비타 뭘 해도 안 나오면 바로 이렇게 현금 흐름 할인 모형에 의해서 현재 가치 평가를 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냈겠냐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프리캐시플로우는 이미 이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세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추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본적 지출, 추가 운전 자본 소요액 이미 우리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추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바로 가중평균 자본비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바로
전체 가치 중에서 부채,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가치 중에서 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중, 전체 가치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서 이 할인율들을 가중평균한 금액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업의 시장 가치인데 결국 우리가 기업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기업 가치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비중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순환적으로 계산을 해서 수렴하는 가치에 의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KB, 즉 타인 자본 비용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평균 이자율,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뭐 일시적 차입금까지를 다 해서 평균 이자율을 계산해서 그 이자율의 세율을 감안해서 부채의 그 차입금의 시가총액에서 그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서 그 타인 자본 비용의 가중치를 계산하게 되고요. 우선주 자본 비용의 경우는 우선주 배당률에다가 전체 기업 가치에서 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서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바로 자기 자본 비용이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타인 자본 비용은 그 대출 약정서에 따라서 이자율 얼마 하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선주 자본 비용은 우선주 배당률 얼마 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르는 거는 자기 자본 비용인데요.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정 자기 자본 비용은 무위험 이자율의 시장 초과 수익률, 즉 무위험 수익률을 초과하는 위험 프리미엄에 반영되는 정도인 체계적 위험에 해당되는 마켓 베타를 적용을 하는 것이다. 즉 개별 기업의 베타를 적용해서 캐피털 에셋 프라이싱 모델인 CAPM 모형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 베타의 경우는 시중에 이런 것들이 계산되어 있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구해진 베타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 평균적인 이 베타를 이게 그 알파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 값은 이게 y 값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베타 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재무관리 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과거 실적의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의 차액에 해당되는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고 그 금액과 해당 기업의 평균적인 그 수익률과의 차이를 통해서 RF를 뺀 차이를 통해서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베타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베타를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베타를 구할 만큼 시장 수익률에 해당 기업의 시장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다. 즉 시가총액의 변화에 따른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시가총액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반영 바로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베타를 구해서 자기 자본의 대용치를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베타 i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라서 베타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의 베타를 구해서
반도체 부분에다 적용을 하게 되고요. LG전자의 가전 부분을 이용해서 LG전자의 베타를 구하게 되고 해서 각각을 구해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삼성전자의 베타 I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대용치로 써가지고 우리가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면 바로 이 자기 자본 비용이 돼서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차입금이 거의 없는 거의 무차입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닉스는 차입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차입금이 있는 기업이 더 위험하겠죠? 그때는 바로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서 에쿼티, 그 다음에 뎁트는 바로 차입금이 되겠죠. 자기자본 비용분의 타인자본의 비용, 바로 부채 비율에 해당되는 것들에다 1- 세율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로 레버드 베타, 즉 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베타.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구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차입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레버드 베타를 알 수가 있고, 하이닉스는 레버드 베타를 알 수가 있고, 하이닉스의 그 차입금 비율에 의해서 역산해내면 언레버드 베타를 구할 수가 있죠. 즉 재무 위험이 없는 베타를 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베타를 삼성전자에 적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모형은 바로 루빈스타인 모형 내지는 하마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적용하려고 했더니 내가 들어갈 곳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기업이더라. 그런데 하이닉스 반도체는 코스피 기업이더라. 그러면 원 기업에다가 코스피 대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의 그 차이를 감안해서 베타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 베타를 수정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과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면 별로 가슴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코스피 대비 예를 들어 여기 나스닥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미국 기업이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 시장 베타의 수정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산이 잘 안 돼 있는 기업이다 했을 때는 비분산 위험을 이런 식을 써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조직을 조작을 해서 최대한 그 오류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 보면 황당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베타를 적용을 해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삼성전자의 그 과거에 제가 예전에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베타를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의 베타가 1.2, 1.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KTNG라든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에 보면 베타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쯤 되다 보니까 코스피와 연동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서 IT 기업이라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으리라고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베타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KTNG보다 낮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복잡한 모형을 썼을 때 그게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그래서 왜 이런 베타를 썼는지, 왜 이런 자유이기 자본 비용을 썼는지, 왜 이런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썼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상세한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값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이 한계점으로 남는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복잡하고 이 각각의 그 가정들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를 각각을 설명하다 보면 시쳇말로 이런 현금 흐름 할인 모형에 의한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내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그 보고서가 거의 한 200페이지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각각의 가정에 대해서 무의한 가정이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다면 그 결과값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용해서 현금 흐름 할인을 하는 것들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재무관리의 이런 그 금융공학 지식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막상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들에 대해서 왜 그런 가정들을 했는지 점프, 가정의 점프, 가정의 점프, 가정의 점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막상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 흐름 하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 그 추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정을 해서 그 기업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구조가 나오느냐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수단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값을 가지고 가치평가 결과로 이 값이 목표가야 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치평가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가장 흔하게 PBR, PSR과 같은 숫자들을 내지는 EV, 에비타 말하자면 설비 투자가 많은 경우는 EV, 에비타를 쓰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보게 된다. 결국 우리가 추정을 통해서 미래의 그 기업의 모습을 그려보는 과정을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현금흐름 추정을 다 했으니 프리캐시 플로우 to the firm에 해당되는 그 잉여 현금 흐름 할인에 의한 현재 가치에 의해서 수익 가치를 내는 방법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어느 것도 이거 참 깔끔하고 요게 정답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다 한계점들이 있고 복잡한 모형이면 복잡한 모형일수록 그만큼 가정을 더 깔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더 많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고 한계가 많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각각의 값들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금과 옥조 내지는 이걸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어불성설이다. 즉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는 이런 각각의 그 평가된 주가라는 것들은 이 그 각각의 결과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식수로 나눠서 개별 기업의 주가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금과학조로 받아들이면 그건 오류다. 즉 리포트를 보셔야 된다라면 그 리포트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해당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목표가 얼마? 그 가격 못 됐네? 넘었네? 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들은 대단히 그 잘못된 오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실상 기업가치평가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고 마치 대단히 그 과학적인 흐름처럼 논리적인 귀결이 보이지만 막상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가정에 가정을 깔고 가정에 또 가정을 깔고 또 새로운 추정을 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업가치평가를 한 결과를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정에 대해서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좋게 봤었는데 추정을 해봤더니 죽었다 깨나도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더라. 그러면 본인의 잘못된 논리를 수정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안 좋게 봤었는데 추정을 해봤더니 너무 이 기업이 좋게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면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 값으로서 얼마가 나왔으니
살 거야, 팔 거야 라는 것들은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이제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책자를 보면 이 수식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반적인 흐름, 그다음에 리포트를 보고 사업의 방향, 산업 내 위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기업이 앞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이군, 아니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업이군, 내지는 이 기업이 차입금도 못 갚을 기업이군, 이 기업이 차입금을 갚아 나갈 기업이군 이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주가가 얼마니까 사야 돼, 주가가 얼마니까 팔아야 돼 라는 것들은 대단히 그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갖는 하나의 과정의 참고 자료로서의 의미를 부여를 하셔야지, 이 값에 나온 이 값으로 계산된 결과가 금과 옥조처럼 나올 거야 라고, 금과 옥조에 해당돼서 나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업가치평가가 대단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막상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나면 한계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가치평가를 하는 과정보다는 추정을 통해서 자기 논리의 그 오류를 점검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